제주도에 부는 새로운 바람 제주의 아침 공기는 도시와는 달리 언제나 상쾌하고 투명했다. 하얀 운무가 낮게 깔린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 작은 돌담 아나녹에서 한 숙자는 오래된 나무창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소금기 어린 바람이 얼굴을 감싸자 괜히 가슴 한켠이 저렸다. 오늘 손자 민우가 온다. 벌써 11살이 된 민우는 숙자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자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숙자는 마당에 나가 국화를 몇 송이 꺾어 작은 화병에 담았다. 민우가 국화 냄새를 좋아했지. 중얼거리며 거실을 청소하고 민우가 좋아하는 고구마죽도 미리 끓여두었다. 어느새 오전 11시 용서리로부터 들려오는 차 소리에 숙자의 손이 떨렸다. 왔어, 드디어. 철문 밖에서 딸린 손자와 함께 양복을 입은 아들이 등장했다. 하지만 숙자의 시선은 그 뒤에 서 있는 여인 박혜진에게 곧바로 꽂혔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민우 데려왔어요. 혜진이 형식적 미소를 띠며 얕게 인사했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구나. 숙자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혜진에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은 숙자가 집안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둘러싼 듯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신경질적으로 구두를 벗고 짧게 중얼거렸다. 읍, 먼지 냄새. 역시 시골. 아들은 민우 손을 꼭 잡고 숙자 앞으로 내밀었다. 엄마, 민우가 인사드릴 거야.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민우가 머뭇대다가 숙자 품에 안겼다. 그래, 우리 민우 많이 컸구나. 숙자는 민우 등을 다독였다. 짧은 행복의 순간 혜진이 툭 던졌다. 고모가 저녁에 들른답니다. 어머니, 집 좀 치우셔야겠네요.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커다란 가방을 방 안에 옮겼다. 작은 방에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이불, 벽에 걸린 바다 풍경, 그리고 숙자가 손수 정리해둔 책상이 있었다. 민우는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할머니, 나 여기 살아도 돼요? 그럼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너무 든든하지. 숙자는 애써 밝게 대답했다. 점심을 먹으려 다 같이 밥상에 앉자. 혜진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아, 서울 일이네요. 잠깐 통화 좀. 숙자는 혜진 옆에서 밥을 챙기며 그녀가 계속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달그락 숟가락 소리만 가득한 점심. 갑자기 혜진이 소리를 냈다. 어머니, 초장 좀 덜 짜게 만드세요. 민우 위장에 안 좋겠어요. 아, 미안하구나. 네,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서울에서 사온 반찬 있으니까. 거기 냄새 배이면 안 되잖아요. 그 표정. 아무도 없는 집에 말라비틀어진 가시처럼 날카로웠다. 식사 후 숙자는 아들과 혜진, 민우를 마을 어귀까지 바래다 줬다. 이웃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숙자 아짐에 서울 손주 데려왔네. 아이고, 얼굴이 똑 닮아 불었네. 혜진은 한치 흐트러짐 없는 미소로 대답했다. 아이고, 어머님 댁에 아이 맡기고 늘 걱정이 태산이지요. 어머니만 계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어머님, 저하고 친정엄마 모시기는 너무 벅차서 어머니께 늘 신세만 지내요. 마을 사람들이 칭찬할수록 혜진의 미소는 한없이 다정해졌다. 하지만 옆에 선 민우의 등은 굳게 굽혀 있었다. 저녁 즈음 아들은 일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며 떠났다. 차 앞에서 민우가 마지막으로 아빠 품에 안겼다. 아빠, 나 여기서 할머니랑 사는 거야? 응, 엄마도 바쁘고 너도 좀 쉬고 오렴. 아빠가 주말마다 올게. 그러나 혜진은 아무런 감흥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울음 그쳐. 할머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사달란 것도 사줄 수 있어. 민우는 터져나올 듯한 눈물을 애써 삼켰다. 아버지의 차가 마을길을 빠져나갈 때까지 아무도 침묵을 깨지 않았다. 해가 저물며 집안의 고요가 스며들 때 혜진이 리모컨을 던지며 말했다. 거긴 온통 냄새 나요. 창문도 제대로 닦으시지 그랬어요?
숙자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작게 대답했다. 아침마다 열고 닦았는데. 됐네요. 민우 방도 더럽던데 내일 좀 치우시죠? 말투는 비꼬는 듯 했고 몸짓은 남의 집 방을 누비듯 거칠었다. 민우가 슬며시 다가와 숙자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같이 자도 돼요? 그럼 우리 민우 무서울까봐 할머니랑 같이 자자. 민우가 엄마를 보며 조마조마하게 물었다. 엄마도 여기 있을 거야? 혜진은 차갑게 한마디 던졌다. 내가 여기 왜 있겠니? 일만 아니면 절대 안 왔을 집이야. 밤 11시 방 안은 바깥 바람소리만 울렸다. 혜진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서울 억양으로 불만을 토해냈다. 아, 진짜 시골집 이 먼지 냄새 지긋지긋해. 어머님도 이젠 더 할 수 없으시지. 민우 맡긴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조용히 문틈으로 그 목소리를 듣던 민우는 이불 밑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혜진이 휘둥그레져 들어오며 민우에게 차갑게 씩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깨워. 할머니가 못하면 네가 청소해. 알았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은 숙자에게 날카롭게 던졌다. 어머니, 내일 식사 빨리 준비하세요. 민우 학교도 챙기셔야 할 텐데 멀쩡하게 할 수나 있어요? 숙자는 할 말이 없었다. 네, 알겠다.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시골까지 와서 신세 지는 거 최소한이어야 하니까요. 혜진이 다시 방문을 닫고 나갔다. 숙자는 이불을 덮은 손자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우야, 엄마가 좀 예민해서 그래. 서울에서 힘드셨을 거야. 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난 엄마가 무서워. 괜찮아. 할머니가 옆에 있고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나 숙자 본인도 자신이 정말 빈말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새벽녘 숙자는 잠이 들지 못한 채 창밖 파란 달빛 아래 조용히 홀로 혼잣말을 삼켰다. 왜 이렇게 내 자식은 변해버렸을까? 민우까지. 한숨과 조용한 흐느낌. 그 속에서 숙자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내 손자만큼은 지켜야 해. 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분다. 다음 날 제주도 서쪽 바다에 새로운 태풍이 올라온다는 일기예보. 하지만 숙자에게 더 두려운 폭풍은 집안을 뒤흔들 첫밤의 서슬퍼런 낯선 기운이었다. 천사의 가면 뒤 제주도의 아침은 언제나 평화롭다. 하지만 오늘따라 한숙자의 마음은 유난히 불안했다. 박혜진이 멀리 서울에서 일부러 내려온다고 전날 미리 전화까지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 목소리는 냉랭하지만 남들 들으면 한없이 다정하게 들릴 법한 어투였다. 어머니, 내일 꼭 일찍 일어나 계세요. 이웃들이 다 저희 집으로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마을 어른들도 찾아뵙고 싶어서요. 숙자는 혜진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늘한 기운이 흘렀다. 혜진이 이런 형식적 연락마저 하는 날은 예외 없이 무언가 속셈이 있을 때였다. 그리고 다음 날 마당에는 이웃 할머니들, 마을 부녀회장, 숙자의 친구들까지 잔뜩 모여 있었다. 혜진이 새하얀 티셔츠에 단정한 치마, 반짝이는 진주귀 거리까지 하고 가장 밝은 미소로 나타난다. 어머니! 혜진이 멀리서부터 팔을 벌려 숙자에게 달려왔다. 아이고, 며느리가 왔네. 아이고, 예쁘다. 서울 생활 힘들지? 어쩜 저렇게 점잖을까? 이웃들의 찬사가 쏟아졌다. 숙자는 민망함을 감추며 혜진을 맞았다. 혜진은 반색하며 팔짱을 숙자의 팔에 끼고 민우 손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민우도 제주도 할머니랑 있으니 얼굴이 한결 좋아졌네. 그쵸, 어머니? 네,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답니다. 숙자는 억지 미소로 대꾸했다. 혜진은 마을 회관 할머니들에게 과일 바구니를 나눠주었다. 서울에서 직접 공수해 왔어요. 다들 힘드시죠? 저희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답니다. 이웃들은 감탄했다. 서울 사는 며느리는 다르네. 먼 길인데도 올라오고 시어머니를 저리 챙기니까. 혜진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겉으론 부드러운 얼굴을 유지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늙은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시골까지 또 내려왔겠나. 남들 보라고 연기하는 것도 이젠 지겹다. 민우는 이 장면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가 밖에선 환한 미소를 짓지만 집 안에만 들어가면 눈빛이 싸늘하게 얼어붙는다는 걸 이미 배웠다. 행사가 끝나자 혜진과 숙자, 민우만이 남았다. 혜진은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얼굴을 싹 접고 고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이제 쇼는 끝났어요. 진짜 좀 성의 있게 청소 좀 하시죠. 마을 어른들 오셔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숙자는 조심스럽게 대꾸했다. 아침마다 마당도 쓸고 부엌도 닦았는데 미안하다. 혜진이 쏘아붙였다. 실수 한 번만 더 하면 민우 데려가서 서울 찜질방에나 박아둘 겁니다. 늙어서 무슨 체면은 무슨... 제발 사람들 앞에서 멀쩡한 척만 하지 말고 좀 부지런히 하세요. 민우가 어색하게 방을 기웃거리자 혜진이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와서 이리 앉아. 할머니가 네가 아플까봐 엄마 불러다 줬으니까 고마운 줄 알아. 민우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네. 혜진은 엄격한 말투로 이어갔다. 엄마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니네 둘이서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내가 돈 보내주니까 상전 노릇 하는 거지. 숙자는 그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다.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라. 민우 때문에라도 우리 서로. 혜진이 숙자의 말을 뚝 잘랐다. 그만하세요. 불평불만 있는 거 티내고 다니지 마세요. 엄마 체면 다 망가집니다. 포크로 식탁을 꽉 눌렀다. 나는 어머니라서 참는 거지. 다른 사람이면 진작에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한 번만 내 자존심 긁으면 생각해보세요. 민우는 숨을 꼭 참고 말을 삼켰다. 저녁이 되자 혜진은 민우를 불렀다. 민우야, 서울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건 어때? 제주도 심심하지 않냐? 겉으론 다정한 척 손을 어깨에 얹었지만 손끝은 힘이 들어가 있었다. 민우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저녁밥을 먹는 도중 숙자가 실수로 국을 살짝 엎질렀다. 혜진은 갑자기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도대체 몇 번을 말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민우가 보는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런가. 숙자는 놀라 손을 덜덜 떨었다. 미안하다. 치울게. 혜진은 낮에 입던 천사의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숙자를 도우려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 내가 할게요. 혜진이 민우의 손을 툭 쳐내며 윽박질렀다. 아니, 너는 가만히 있어.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보고 있어야지. 숙자는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애 앞에서는 그러지 마라, 혜진아. 그러자 혜진 입에서 악에 받친 듯 목소리가 터졌다. 왜요? 사실인데? 이 집구석 아무도 제대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난 평생 참고 있는데. 왜 여기서까지 더 참고 살아야 돼요?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뻣뻣하게 굳어버렸다. 민우는 숨쉬는 것마저 죄스럽게 느꼈다. 밤이 되자 민우는 혼잣말로 일기장에 그날 일들을 적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또 화를 냈다. 할머니가 울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남들한테만 착하다. 방 한쪽에서 숙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곳이 없구나. 내 딸 같았던 애가 이제 왜 이다지도 날 미워하는 걸까. 그날 밤 혜진이 전화로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다. 뭐 그냥 시골집 내려왔는데 대진이 쪽팔려 죽겠어. 사람들이 다 나만 칭찬하니까 할 수 없이 영이 좀 했지. 엄마도 답답하게 굴고 나중엔 민우 데려갈 생각이야. 여기 더는 못 있겠어. 민우는 겨우 잠결에 들으면서 이불을 더 꼭 끌어안았다. 내일은 좋은 날이 올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하지만 아침이 오기도 전
혜진은 이미 거실 문을 열며 거세게 호통쳤다. 다들 일어나요. 민우 학교 늦겠다. 할머니, 밥은 다 됐나요? 대체 집 정리는 언제 할 생각이에요? 숙자는 밤새 잠을 설쳤지만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민우는 창밖의 제주 바다를 멍하게 바라보다가 할머니의 떨리는 손등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민우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져 갔다. 내가 꼭 누군가에게 다 말할 거야. 이 집엔 진짜 천사가 없다는 걸. 바깥에선 햇살 가득한 제주도의 이른 아침. 하지만 그 집 안엔 눈에 보이지 않는 얼음장 같은 기운이 오히려 더 빽빽하게 드리웠다. 민우에겐 이제 엄마의 미소가 더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리고 숙자도 더 이상 이 가면 쓴 천사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을 꼬박 새웠다. 작은 집 안에 돌고 있는 유령 이른 새벽, 제주 바닷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한옥집 안은 적막했다. 할머니 한숙자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일찍 일어나 부엌에 섰다. 손에서 힘이 빠져 사각사각 채소 써는 소리조차 어딘가 약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민우에게 아침을 차려주기 위해 고구마죽을 천천히 저었다. 문득 걸려온 전화 한 통, 악몽처럼 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 내가 하루 더 있을 거니까 청소 제대로 해둬요. 민우 옷장 상태도 아주 형편없던데 다시 정리해두세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고 숙자는 허리가 구부정한 채 쪼그리고 앉아 쌀을 씻기 시작했다. 그때 민우가 조심스레 부엌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어제 잠 잘 잤어요? 힘없이 웃어 보인 숙자는 손등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응, 괜찮아. 민우가 바로 옆에서 자니까 할머니가 용기가 많이 났어. 민우는 할머니의 종아리에 작은 손을 얹고 말없이 힘을 주었다. 잠시 후 혜진은 씻지도 않은 얼굴로 거칠게 방문을 열고 나왔다. 얼굴엔 피곤과 짜증이 뒤섞인 채로 민우와 숙자를 천천히 훑어봤다. 벌써 다 일어났나요? 시골 사는 버릇도 고쳐야겠네. 서울 가면 이렇게 이른 시간에는 아무도 안 움직여요. 혜진이 큰 소리로 말하며 거실을 오가자 집 안 공기가 바늘처럼 팽팽해졌다. 아침 식사가 시작됐고 삼총사처럼 조용했다. 갑자기 숙자가 그릇을 살짝 엎질렀다. 한순간의 실수, 바닥에 떨어진 국물이 하얀 식탁볼을 적셨다. 혜진의 얼굴이 번개처럼 일그러졌다. 도대체 얼마나 더 못 믿어올 건가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네요. 민우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민우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다. 숙자는 죄인처럼 국자를 움켜쥐고 미안하다고 연신 읊조렸다. 혜진은 숟가락을 식탁에 세차게 내리쳐 땅땅 소리를 냈다. 정말 화나네요. 엄마가 늙으셔서 이젠 머리까지 도르셨나? 내가 곁에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숙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가 할머니 손을 부여잡았다. 엄마, 할머니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러나 혜진은 비웃듯 억센 소리로 민우를 밀어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아직 어려서 몰라서 그래. 얘한테도 안 미안해요? 내가 아니면 이 집구석에 감히 누가 무슨 소리를 해요. 갑자기 혜진이 숙자의 팔을 세게 휘어잡았다. 민우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숙자는 사색이 돼서 입술을 뜯었다. 제발 애 앞에서는 그러지 마라. 민우가 얼마나 놀랄지 모르잖니. 혜진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애가 놀라면 어쩌라고? 할머니가 사고만 안 쳤어도 난 화낼 이유도 없어. 그날의 점심과 저녁, 집 안에는 냉기가 자욱했다. 민우는 화장실에서 혼자 걸려오는 눈물을 닦았다. 숙자는 마당에 나가 한참 동안 사람 없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겨우 삼켰다. 밤이 되어 모두가 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였다. 혜진은 갑자기 숙자의 방문을 벌컥 열었다. 좀 나와보세요. 할 말 있어서요. 숙자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 한가운데 딱딱한 의자에 앉았다. 민우도 혹시나 해서 슬리퍼만 신고 거실 문틈에서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봤다.
혜진이 심한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어머니, 솔직히 얘기해요. 대체 언제까지 이 집에 붙어 있을 셈이에요? 내가 할머니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못 쉬고 이 조그만 집에서 지내야 하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되죠? 숙자는 작게 떨면서 답했다. 네가 불편하겠지. 미안하다. 민우가 있어서라도 조금만 더 참아다오. 참으라고요? 어이가 없네요. 그럼 서울로 안 돌아가고 여기 평생 있으라는 말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혜진은 손가락을 바닥에 내리찍었다. 그렇게들 말만 하지. 결국 다 나한테 떠넘기고 정작 뒷감당은 내가 다 하잖아요. 할머니 없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 순간 숙자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다. 그래도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이 집이 겨우 가족의 온기 같아서 나한텐 전부니까. 혜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일어나 화장실로 가버렸다. 민우는 이 모든 걸 관찰하면서 마음속에 육중한 돌덩이가 얹힌 듯 숨이 막혔다. 그날 밤 그는 어린 손으로 작은 공책을 꺼내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엄마는 할머니를 싫어한다. 엄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할머니는 점점 더 말이 줄어든다. 나는 그때마다 엄마가 무섭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저 댁, 요새 왜 이렇게 조용하지? 며느리 서울서 내려왔다더니 오래 있을 셈인가 봐. 숙자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 일부러 화난 척 인사를 했다. 그러나 혜진은 그 자리엔 나타나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혜진이 다시 폭발했다. 민우, 네가 할머니 편만 드는 게 엄마 마음 아픈 줄 몰라? 아니,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아들로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민우가 두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엄마, 이젠 그만. 할머니 아프면 나도 아프고 엄마도 아프잖아. 혜진은 핏대가 선 목소리로 소리쳤다. 넌 무조건 엄마 말 들어야 돼. 할머니 편만 들어? 진짜 필요 없는 놈이네. 숙자가 급히 민우 앞에 나섰다. 내 손자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이 순간에도 그 집 안에선 오래된 가족 사진 속 미소와는 전혀 다른 한기와 분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처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밤, 민우가 이불 속에서 새 녹색 펜으로 조용히 적었다. 엄마가 할머니 팔을 세게 잡았다. 나는 무서워서 아무 말 못했다. 할머니가 울었다. 비가 안에서는 멈췄는데 우리 집 안에는 계속 내리고 있다. 창밖에선 폭풍이 잦아들었지만 그 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민우의 어린 마음, 숙자의 늙은 심장, 두 사람 모두에게 이 작은 집안의 어둡고 짙은 그림자. 그것은 누구도 쉽게 쫓아낼 순 없는 유령 같았다. 분노의 일기장 어두운 밤, 작은 방 안에서 민우는 손전등 불빛 아래서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더 이상 혼자만 끙끙 앓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일기 쓰기로 이끌고 있었다. 바깥에선 바람소리가 심하게 휘몰아치고 혜진의 잦은 성난 발걸음이 거실에 메아리쳤다. 오늘도 엄마가 할머니한테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가 밥을 조금 태웠다는 이유로 접시를 집어던졌다. 난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 눈은 이불을 바싹 끌어올려 얼굴을 가렸다. 귓깬 할머니의 흐느낌과 엄마의 날 선 목소리가 번갈아 맴돌았다. 도대체 이게 집이야, 감옥이야?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혜진아, 아무리 그래도 밥상 앞에서 그러면 안 되지. 닥쳐요. 나도 더럽고 냄새나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민우는 일기장 한 귀퉁이에 크게 싫다라고 힘껏 눌렀었다. 펜 끝이 종이를 뚫을 것처럼 자기 분노를 누르고 또 눌렀다. 며칠 뒤 민우는 혜진이 집안을 뒤집어 엎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 이 방 꼴이 뭐야? 먼지가 이렇게 쌓였잖아. 어머니, 하루 종일 뭘 하세요? 여기서 사람 살 수나 있는 거예요? 숙자는 방바닥을 닦고 또 닦았지만 혜진의 불만은 끝이 없었다.
민우는 마음 한 구석이 점점 검게 타들어갔다. 엄마가 할머니 팔을 세게 밀었다. 할머니가 넘어졌다. 나는 도와주려다가 엄마한테 또 혼났다. 너무 무서웠다. 할머니가 아픈 것 같아. 나도 울고 싶다. 밤마다 적는 글씨는 점점 더 격하게 흐트러졌다. 민우는 어느새 손가락 마디마저 아파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민우의 노트 위로 할머니의 손길이 다가왔다. 숙자는 민우가 글을 쓰는 걸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로 속삭였다. 무슨 일 쓰고 있니, 민우야? 그냥 학교 일기장이에요. 선생님이 매일 써오라 그래서. 그래, 재밌는 일은 잘 적어두거라. 나중에 보면 소중한 추억이 될 거야. 민우는 거짓 미소를 잠깐 띄었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였다. 부엌 한켠 숙자는 노심초사하면서도 더 이상 민우와 혜진의 사이에 끼어들 용기가 없었다. 혜진은 그걸 알고 있었고 기회만 나면 더욱 노골적으로 분풀이를 해댔다. 어느 늦은 오후 혜진이 거실 한가운데서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쌓여있는 빨래는 누구 차지예요? 민우 옷도 제대로 못 챙겨 입히면서 할머니 노릇은 무슨 진짜 어이없어. 숙자는 힘없이 미안하다고 반복했고 민우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일기장에 그 순간을 썼다. 엄마는 할머니가 있는 앞에서 욕을 한다.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다. 밖에선 착한 척, 집에선 마귀. 나는 엄마가 두려워. 할머니가 더 불쌍하다. 그날 저녁 민우는 간신히 저녁밥을 삼키고 방에 들어와 문을 꼭 닫았다. 천천히 일기장을 펼치고 그날의 심정을 꾹꾹 눌렀었다.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었다. 할머니가 계속 울었다. 나도 같이 울고 싶었다. 그런데 눈물이 안 나왔다. 왜냐하면 내가 울면 엄마한테 더 혼날까봐. 이젠 글씨가 점점 이그러졌다. 글자 사이마다 번진 얼룩. 그것은 민우의 손끝에서 흘러내린 눈물 자국이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부엌에서 작은 쟁반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놀라 밖으로 나와 숙자가 쓰러진 모습을 목격했다. 할머니! 숙자는 어깨를 짚고 천천히 일어서면서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하지만 옆엔 있던 혜진은 못마땅한 듯 말했다. 저래서 내가 집에 있으면 피곤해 죽겠다는 거야. 민우나 나나 이젠 서로 힘들게 만드는 것밖에 못하죠. 민우는 필사적으로 할머니를 안았다. 엄마가 할머니를 싫어한다. 날도 미워하고 어떻게 해야 돼? 방 안에 돌아와 민우는 결심했다. 자신과 할머니의 아픔, 엄마가 저지른 모든 독설과 손찌검을 다 기록하자고. 날짜를 꼬박 써놓고 엄마의 욕설, 할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이 겪은 공포를 모두 써내려갔다. 엄마가 오늘은 할머니 머리채도 잡았다. 할머니는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울기만 한다. 난 아빠한테 말하고 싶지만 엄마가 무섭다. 까불면 할머니 더 혼난다고 했다. 밤마다 일기를 완성할수록 민우의 손끝과 마음에서는 작은 불꽃이 피어났다. 그 불꽃은 슬픔이나 두려움만이 아니라 점점 분노와 저항의 힘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또 다른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민우는 잠깐이나마 제주 바닷가를 바라보았다. 거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오래전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 어린 시절 할머니와 나누던 따뜻한 대화.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진 현실에 더없이 아프게 다가왔다. 내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 집에 가기 싫다. 그런데도 할머니를 두고 혼자 도망갈 수 없다. 내가 할머니 곁에 있으면 언젠가 엄마가 변할까? 하루하루 지나면서 민우의 일기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혜진이 민우의 방을 들이닥쳤다. 뭐 써? 몰래 편지라도 쓰니? 민우는 일기장을 재빨리 가슴에 품었다. 아니에요. 그냥 숙제. 그래? 숙제면 엄마한테 좀 보여주지 그래. 혹시 엄마 욕이라도 적었나? 혜진은 의심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았지만 민우는 끝까지 숨죽이며 일기장을 내주지 않았다.
그냥 국어 선생님 숙제라서. 혜진은 그래도 못 믿어온 듯 방 안을 둘러보다가 결국 나갔다. 민우는 안도와 동시에 식은땀을 흘렸다. 엄마가 내 일기 찾으면 큰일 난다. 이 일기장은 나중에 꼭 누군가한테 보여줘야지. 할머니랑 나, 둘 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희망이 없는 어둠의 집 안. 민우의 작은 공책은 점점 분노의 기록, 절망의 증언, 그리고 언젠가 올 정의의 날을 기다리는 무기처럼 움켜쥐어진다. 창문 밖, 제주 밤바람에 묻혀 바다의 파도 소리가 멀리서 굽이쳤다. 민우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안고 속삭였다. 꼭 언젠가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할머니와 나 둘 다 반드시 해방되고 싶어. 완벽함의 연극, 유난히 쌀쌀한 아침이었다. 민우는 교실 유리창 너머로 제주바람에 흔들리는 동백나무를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 엄마의 고함, 할머니의 흐느낌, 꾸깃꾸깃 접힌 일기장, 모두 한 장의 어두운 커튼처럼 민우의 머릿속을 감싸고 있었다. 오늘은 학부모 총회가 있는 날이었다. 아침부터 담임 선생님은 서울에서 오신 민우 어머니도 참석하신다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박혜진님 맞으시죠?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혜진은 깔끔하게 다린 코트와 고급스러운 스카프, 결점 없는 메이크업으로 학교에 나타났다. 복도와 교실이 환해지는 듯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칭찬과 환대의 인사를 쏟아냈다. 어머, 도시에 사는 분은 역시 다른가 봐요. 민우가 어머니 닮아서 얼굴이 정말 똑똑해요. 혜진은 겸손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아이고, 제가 뭐 별로 한 게 있다고요. 다 우리 시어머님 덕분이죠. 어머니께서 민우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니 제가 마음을 놓고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일부러 눈가에 촉촉한 눈물을 머금으며 감정에 호소했다. 저는 진짜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내려왔어요. 어머니께서 몸도 안 좋으신데 늘 저희 걱정만 하셔서요. 민우가 할머니 곁에 있으면 안정도 찾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저는 그게 제일 기뻐요.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감동에 젖은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참 훌륭한 며느리셔. 요즘 젊은 사람 중에 드물지요. 민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구석에서 조용히 엄마를 지켜봤다. 그 얼굴. 집안의 차가운 표정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지금 이 순간 엄마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완벽했다. 총회가 끝나고 혜진은 교실을 빠져나오며 선생님에게 따뜻하게 다가섰다. 저희 민우가 혹시 학교에서 부족한 점은 없나요?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많으시고 저도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래도 민우에게 창피하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담임은 그렇지 않다고 민우가 워낙 착한 아이라고 칭찬했다. 그녀는 또 한 번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오후 늦게 집에 돌아온 혜진은 현관문을 힘껏 열었다. 학교에서 본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엄마, 뭐예요 이건? 내가 이제 없으니까 또 대충 정리했죠?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대충 살지 말라고. 숙자는 혜진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집안일은 다 했어. 민우도 매일 방 치우고. 웃기고 있네. 내가 집에서 연기하는 것도 오늘 하루 이틀이냐고요? 밖에선 시어머니 타령만 하는 척해도 집에 오면 뒤집어져 있을까봐 진짜 미치겠네. 민우는 안방 문틈에서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청 칭찬해줬어. 엄마도 좋았지? 혜진은 비꼬는 듯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다. 좋기는 내 손에 분칠하면서까지 네 학교 행사에 참석해야 하니 기분이 좋겠냐? 다 남들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진짜 집에서는 내가 뭐 받아? 너도 할머니도 다 똑같아. 민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할머니 곁으로 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숙자의 떨리는 손끝을 느끼며 시원찮은 위로라도 건네야 할 것 같았다. 저녁이 되자 혜진은 민우와 숙자 앞에서 식탁을 뒤엎었다. 국그릇이 깨지고 밥이 쏟아졌다.
집안은 일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누가 이딴 걸 먹으래? 아주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시골 밥이나 먹고 있으니 인생도 한심하지. 숙자는 벌벌 떨며 밥을 치우려고 엎드렸다. 미안하다. 내가 잘 못해서. 혜진은 다시 한번 식탁 위에 있는 그릇을 걷어찼다. 됐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냥 두고 보세요. 내가 진짜 이 집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민우는 그 모습을 가만히 기록하고 있었다. 집안에서 엄마가 변했다. 학교에선 울면서 연기했고 집에 오자마자 할머니를 욕하고 화를 냈다. 할머니가 더는 못 참을 것 같다. 나도 한계다. 그날 밤 혜진은 민우의 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여기 뭐 숨겼어? 솔직히 말해봐. 네가 할머니랑 작당회에서 내 욕한 거 아냐? 민우는 덜덜 떨면서 일기장을 뒤에 숨겼다.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없어. 웃기고 있네. 네가 나를 바보로 아나? 내가 집에 없을 때 내 뭐 하는지 뻔하지. 혜진은 책가방, 서랍, 옷장까지 모두 뒤졌다. 숙자가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섰다. 혜진아, 그만해라. 애한테 왜 그러니? 민우는 잘못한 거 없어. 엄마, 더 이상 내 앞에서 착한 척 하지 마세요. 애가 이딴 식으로 굴게 만든 거 엄마 책임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사는 것도 다 엄마 때문이야. 혜진은 문을 쾅 닫으며 방문을 뛰쳐나갔다. 민우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할머니는 민우 옆에 앉아 등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할머니가 여기 있으니까. 민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언젠가 엄마의 이중적인 얼굴이 모두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해.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은 이제 끝이다. 바깥에선 이웃들이 저녁 단란한 대화로 가득 찬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집 안의 공기는 더없이 차갑고 무거웠다. 밤 민우는 자기 방에서 일기장을 펴고 힘차게 써내려갔다. 엄마는 두 얼굴의 사람이다. 학교에서 모두가 엄마를 부러워하지만 진짜 모습을 아무도 모른다. 나는 지금 매일이 무섭다. 하지만 언젠가 이 일기장이 빛을 보게 될 거다. 창밖에 동백꽃이 제주바람에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완벽함의 가면 아래 숨겨진 진짜 삶,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채 또 하루가 저물어갔다. 증오의 절정 논밭 너머 제주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뭉개져 있었다. 민우는 낡은 창문 곁에 앉아 빗물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방 안은 침묵과 두려움, 그리고 떠나지 않는 음산함으로 뒤덮여 있었다. 무거운 침묵은 마치 곧 무언가 터질 듯한 불길함을 예고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반찬이 놓여 있었다. 민우는 수저를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고 한숙자는 민우가 밥을 잘 먹는지 몰래 눈치를 살폈다. 수저가 바닥에 딸깍 소리를 낼 때마다 혜진은 인상을 구기곤 냉소적으로 중얼거렸다. 역시 시골 음식은 기대도 안 하지. 이젠 이 냄새도 질려버렸네.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차리는 집에선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숙자는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때 일이 터졌다. 숙자가 설거지를 하려다 조심스럽게 꺼낸 그릇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힌 소리와 함께 커다란 유리꽃병이 산산조각 났다. 그 꽃병은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유품이었다. 찰나의 침묵. 그러고는 폭풍이 몰아쳤다. 뭐 하는 거예요? 혜진이 소리쳤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엄마, 정말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세요? 저 꽃병이 뭔 줄이나 알아요? 숙자는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다. 미안해. 미안하다, 혜진아. 일부러 그런 거 아냐? 거짓말. 일부러 그런 거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편히 있을까 봐 일부러 다 망치는 거죠? 이 집에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랑 같이 산다는 게 저주라니까요. 혜진의 분노는 날카로웠다. 그 소리는 민우의 심장까지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민우가 조용히 일어서 혜진 앞으로 다가갔다. 엄마, 제발 그만해. 할머니가 다치셨어. 혜진은 더 분노에 차서
민우를 노려보았다. 너도 마찬가지야. 다 너 때문이야. 이 못난 거사.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랑 할머니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겠어? 바깥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숙자는 주저앉아 흐느꼈고 민우는 부서진 꽃병 조각을 주워 담으며 고개를 떨궜다. 엄마,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닥쳐! 두 사람 다 이 집에서 나가버려! 혜진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숙자 팔을 끌어당기고 욕설을 쏟아부었다.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한테 대체 뭘 바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불쌍한 척 좀 그만하고요. 숙자는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다. 민우는 온몸으로 엄마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엄마,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 더는 못 참아. 혜진은 민우를 힘껏 밀쳤다. 내 말 안 들으면 너도 할머니 꼴 나는 거야. 다들 나를 망치려고 작정한 것뿐이야. 이웃집 담 너머에서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동네 아줌마가 살금살금 다가와 창문 너머로 귀를 기울였다. 저 집 오늘도 또 시끄럽네. 애가 울고 어른이 울고. 실내에선 더 난폭한 말다툼이 이어졌다. 혜진은 자신의 머리를 감싸주며 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어. 이 집, 이 시골. 전부 나한테는 감옥이나 다름없어. 엄마 때문에 민우까지 나까지 다 망가진 거야. 숙자는 흐느끼며 말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그만 좀. 민우도 울먹이며 소리쳤다. 엄마, 할머니는 아무 죄 없잖아. 엄마만 힘든 게 아니야. 우리 모두 힘들단 말이야. 왜 항상 할머니 탓만 해? 혜진은 주저앉아 바닥을 쾅쾅 내리쳤다. 내가 뭐가 어때서 그래? 왜 전부 내 탓이야? 다들 날 괴물로 만들어. 진짜 다 도망쳐버릴 거야. 민우는 그 소리가 두렵고 또 불쌍하게 느껴졌다. 동시에 가슴 어딘가 깊은 증오가 뭉쳤다. 아주 잠깐 방 안은 진짜 고요해졌다. 숙자는 머리를 떨군 채 숨죽여 울고 민우는 멍하니 바닥의 유리 조각을 바라보았다. 혜진은 몇 번이나 숨을 몰아쉬며 손끝을 떨었다. 그때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동네 아줌마였다. 숙자 씨, 괜찮은가요? 안에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소리가 너무 커서요. 숙자는 눈물을 훔치며 삐죽이 나가 말했다. 미안해요. 별일 아니에요. 집안일로 좀 시끄러웠어요. 아줌마는 갸웃거리다 빠르게 돌아섰지만 그 눈엔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웃이 돌아간 뒤 혜진은 더 격한 화풀이를 했다. 이제 어쩔 건데? 소문까지 나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 숙자는 그제야 저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혜진아, 제발. 민우만은 민우한텐 그러면 안 돼.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니. 모른다고? 다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무도 몰라. 엄마도 민우도 아무도 내 편 안 들어. 이 말에 민우의 마음도 무너졌다. 그는 손에 들린 꽃병 조각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만해. 이렇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지금 엄마는 엄마 자신도 망치고 우리도 망치고 있어. 잠시 혜진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분노, 쓰라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녀의 얼굴을 뒤틀었다. 입 다물어. 내가 아무 말도 못하게 할 거야. 이제부터 너도 할머니도 내 허락 없인 움직이지 마. 민우와 숙자는 서로를 껴안은 채 눈물을 흘렸다. 방 한구석, 부서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빛났다. 밖에선 여전히 큰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집 안에선 고함과 울음, 절망과 분노, 깨어진 가족의 조각들이 점점 더 깊은 늪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세상은 이제 이 집을 더는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운명 같은 예감이 어둠 속에서 피어났다. 절망의 악순환 밤은 길고 무거웠다. 지붕 위로 차가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낡은 유리창이 덜렁덜렁 울렸다. 한숙자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흐느낌을 들으면서도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기도했다.
이 집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소망은 언제나처럼 혜진의 분노 앞에 산산조각 나곤 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밥상을 걷어찼다. 누가 이런 밥을 먹으래요? 이거 사람이 먹을 음식이에요? 밥과 국이 바닥에 흩어졌고 숙자는 벌벌 떨며 수습하려 했다. 혜진아, 좀 참아라. 내가 다시. 필요 없어요. 앞으로 엄마는 부엌에 들어가지도 마요. 민우가 해. 민우는 무서움에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를 도왔고 혜진의 싸늘한 표정 속에서 벗어날 틈이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의 폭력과 언어적 모욕은 더 잦고 집요해졌다. 그는 민우에게도 화살을 돌리곤 했다. 너 학교에서도 말대답하고 다니지? 할머니랑 똑같이 사람 속 썩이는 게 뭐 그리 힘드냐? 민우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숙자는 방 한구석에서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혜진은 갑자기 민우를 마당으로 끌고 나갔다. 거센 바람, 흙바닥, 밤 공기는 이미 뼛속까지 시렸다. 거기 엎드려. 오늘 밤 한 번이라도 일어나면 엄마가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똑똑히 생각해봐. 민우는 주먹을 틀어쥔 채 흙바닥에 엎드렸다. 손바닥 구석에 자갈이 파고들고 무릎에선 피가 맺혔다. 숨이 턱에 걸렸다. 불빛도 희미하게만 마당 한쪽을 비췄다. 숙자는 방에서 이 광경을 보고도 문을 못 열었다. 몇 번이고 문고리를 붙잡았다 놓길 반복했다. 민우야, 제발 버텨다오. 할미가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하다. 민우는 이를 악물었다. 울지 마, 참아야 해. 내가 울면 엄마가 더 무서워져. 할머니가 더 힘들어져. 시간은 끝없이 길었다. 밤 공기는 더 싸늘해졌다. 몸은 점점 굳어가고 입가엔 피가 동염했다. 이따금씩 바람에 실려 담 넘어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숙자는 끝내 버티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혜진아, 애 좀 그만 괴롭혀라. 민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밤새 마당에 세워두냐. 혜진은 싸늘한 눈으로 노려봤다. 엄마는 가. 방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 했잖아요. 배 째든가 경찰에 신고하든가. 숙자는 발만 동동 굴렀다. 내가 사람이면, 네가 정말 민우 엄마면 제발 그만 좀 하자. 애 다친다. 혜진은 콧방귀만 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숙자는 민우 몸을 일으켜 집 안으로 데려왔다. 팔과 다리가 상처투성이었다. 숙자는 손수건에 따뜻한 물을 묻혀 민우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민우야, 조금만 더 힘내자. 아프지? 민우는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아, 할머니. 내가 참을 수 있어. 숙자는 민우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손등보다도 더 차가운 아이의 손을 어루만졌다. 제발 신이 있다면 우리 둘을 구해주시길.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혜진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다. 민우가 자다 중얼거린다며 또다시 마루에서 무릎을 꿇게 했다. 숙자는 애걸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얘가 잘못한 거 없어. 이제 좀 그만. 그만? 이 집구석에서 내가 네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는데? 민우가 다 말 안 듣고 할머니 편만 들어주니까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혜진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숙자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조이는 통증이 밀려왔다. 아야. 숙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민우가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 왜 그래? 도와줘. 숨이 안 쉬어져. 민우는 울면서 혜진에게 애원했다. 엄마, 제발. 병원 데려가야 해. 할머니 죽어. 혜진은 차갑고 무심하게 돌아섰다. 니네들 시호는 지겹거든. 엄마가 죽든 말든 이제 관심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
민우는 얼떨결에 할머니를 부축해 현관 쪽으로 끌고 갔다. 마침 밖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무엇인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야? 민우는 눈물 범벅으로 외쳤다. 할머니가 숨을 못 쉬어요. 도와주세요. 이웃은 재빠르게 119에 전화를 걸었다. 곧장 구급차가 길가에 도착했고 숙자는 동네 사람의 부축으로 가까운 섬마을 병원으로 실려갔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뛰어들었다. 민우는 병원 복도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다. 병상 위 숙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민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이제 할머니 없으면 안 돼. 밖에서는 혜진이 간호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다 민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엄마는 저렇게 애만 감싸니까요. 민우가 엄마 속 썩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간호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가 어머니를 학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상황 조사 들어가야 해요. 혜진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얘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오해예요. 오히려 제가 더 힘들다고요. 간호사는 또 한 번 민우와 눈을 맞췄다. 민우야, 엄마가 너를 때린 적 있니? 혹시 집에서 나쁜 일이나 무서운 일이 있었니? 민우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할머니가, 그리고 저도 힘들었어요. 엄마가 소리치고 저랑 할머니를 자주 화내고. 할머니는 너무 아파요. 이 말에 간호사의 눈빛이 단호해졌다. 알겠어. 걱정 마렴. 이제부터 내가 널 도와줄게. 민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혜진의 분노 어린 목소리는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너희 둘을 어떻게 키웠는데 다 내 탓이라는 거야? 민우는 침대 옆에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내가 꼭 지켜줄게. 아무한테도 우리를 다시는 못 괴롭히게 할 거야. 병원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창밖 하늘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민우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제 정말 이 지옥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아주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절망의 밤, 그리고 새벽의 문턱에서 민우는 새로운 반복이 결코 다시 이어지지 않기를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 희미하게 비치는 빛병원의 새벽은 무겁고 조용했다. 천장 형광등 아래에서 민우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할머니 침상 곁에 앉아 민우는 차가운 손을 꼭 붙잡았다. 할머니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내내 할머니의 깨어나는 숨결과 꿈에라도 엄마의 고함 소리를 번갈아 떠올렸다. 아침이 되자 간호사가 찾아와 숙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다행히 아주 위급한 고비는 넘겼어. 어찌라면 심장이 멈출 뻔했지. 앞으로는 절대로 무리하게 걱정시키면 안 돼. 민우는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반복해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할머니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가, 넌 마음이 참 착하구나. 무섭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어른들에게 이야기해야 해. 민우는 간신히 네 하고 대답했다. 할머니가 눈을 떴다.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민우를 바라본다. 우리 민우야, 네가 옆에 있어줘서 할미가 힘이 나네.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라도 누구한테든 우리 상황을 알려야 해. 누군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병원에서 퇴원한 숙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민우는 조심스레 할머니를 부축했고 마을 이웃들은 걱정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조금만 힘내세요. 이제부터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숙자는 상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어 회복된 듯 보였던 평화도 혜진이 집에 들어서며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 다 나았어?
남 앞에서는 죽을 것처럼 굴더니 잘만 돌아오네. 괜히 사람 소란만 피우고 참. 숙자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걱정할 것 없다. 민우가 있어서 참 잘 견뎠다. 혜진은 마치 못 들은 척 차가운 얼굴로 방에 들어가 버렸다. 민우는 잠시 엄마의 움직임을 살피다 이불 밑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들었다. 오늘은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아프고 엄마가 소리치고 내 마음이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학교에서는 어떤 표정도 짓지 못했다. 수업 시간, 어쩌다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면 민우는 당황하여 고개만 끄덕였다. 칠판 옆에 붙은 같이 사는 세상, 행복한 가족이라는 표어가 유난히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특별활동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민우 곁에 조용히 앉았다. 민우야, 어디 조금 아픈 거 아니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 말이야. 민우는 두 손을 꽉 잡고 망설였다. 수많은 말이 가슴까지 차올랐다가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민우의 등을 토닥였다. 힘들 땐 꼭 어른에게 말해야 한단다. 너 혼자 참으라고 가르칠 어른은 없단다. 그때 민우는 용기를 내기로 마음먹었다. 쉬는 시간 실습실 한쪽 구석에서 치맛자락에 숨긴 일기장을 꺼내 선생님에게 몰래 다가갔다. 이거요. 꼭 읽어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처음엔 무슨 일인지 몰라 멈칫했지만 민우의 떨리는 손과 기색 없는 눈동자를 보고 무게감이 전해졌다. 그래, 알겠다. 선생님이 꼭 읽어볼게. 민우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채 복도로 돌아갔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까? 아니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까? 교직실 한쪽, 담임 선생님은 일기장을 펼쳤다. 얼룩진 종이 위, 오늘 또 할머니가 엄마한테 맞았다. 나는 무서워서 숨었다. 엄마가 욕하고 그릇을 던졌다. 하루하루 쓰인 내용에 선생님의 손이 멎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이 아이가 이런 지옥 속에서 매일 살아간다는 걸 그 누구도 몰랐구나. 선생님은 숨을 잠시 고르고 바로 교장 선생님과 상담을 청했다. 이건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민우랑 가족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그리고 경찰관 한 명도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방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숙연하게 민우와 상담사에게 인계하고 교장실에서는 가정환경과 일기 내용을 토대로 비상회의가 열렸다. 민우는 왠지 감지 못할 무게 속에서 상담사 옆에 앉아 있었다. 민우야, 혹시 집에서 힘든 일이 계속된 거니? 네가 엄마나 다른 어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니? 민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네. 엄마가 화내고 소리치고 할머니한테도 자주, 저도 가끔은 맞았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파요. 상담사는 민우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젠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모두 내 곁에서 지켜줄 거야. 앞으로는 네가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돼. 학교에선 즉시 가정 방문을 결정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혜진에게 연락을 했다. 학부모님, 학교에서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며 연락을 드렸습니다. 꼭 참석해 주셔야 해요. 퇴근 후 혜진은 심기가 매우 불편한 채 학교로 나왔다. 아직 사태를 모르고 평소처럼 완벽한 엄마 노릇을 할 생각뿐이었다. 이때 복도 너머에서 교장, 사회복지사, 상담사, 담임 선생님까지 나란히 앉아 그녀를 맞이했다. 최근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이가 남긴 일기장의 내용 때문인데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혜진의 표정이 서서히 경직되었다. 뭘요? 누구 말 듣고요? 우리 민우가 저를 오해한 것 같은데
요즘 사춘기라 집에서도 속 꽤 썩여요. 상담사는 담담하게 물었다. 할머니와 아이가 집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적이 있나요? 혹시 언성이 높았거나 폭력적인 상황이 반복된 적 있으신가요? 혜진은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죠. 오히려 제가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어머니까지 케어하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학생부, 경찰, 교장 모두가 일기장 속 구체적 표현을 묵묵히 읽고 있었다. 그 순간 민우는 교실 창문 너머로 서서히 기울어가는 햇살을 바라봤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억눌렸던 감정의 파도가 떠올랐다.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누군가가 용기 내 들어주고 있다. 이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우와 할머니는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혜진은 더더욱 날카로워진 채 방을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민우는 조용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거야. 나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도 혼자가 아니에요. 작은 창살에 스며든 노을빛이 미약하게 거실 한쪽을 밝혔고 숙자는 모처럼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희망,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진실이 드러나다 며칠 전부터 학교는 조용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아이들은 어른들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렸고 선생님과 교장, 사회복지사, 동네 주민 대표까지 다들 학교 어딘가를 분주히 오갔다. 이유는 곧 드러났다. 아침이 되자 교장 선생님은 급하게 민우의 반 학생들을 특별실로 이동시켰고 민우와 할머니, 혜진, 그리고 여러 명의 어른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게 되었다. 사회복지사, 경찰, 주민대표 등 공식적인 인물이 모두 참석한 이 비상회의는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다. 민우가 공들여 썼던 눈물과 절망, 소망과 용기가 뒤섞여 있던 그 노트였다. 이 자리에 모두 모인 이유는 민우가 자신의 일기장에 꾸준히 기록해온 내용을 확인하고 그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설명을 듣기 위함입니다. 혜진은 당황한 듯 손에 힘을 꽉 주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이가 사춘기라서 별 상상이나 하는 거지. 저를 이런 자리에 불러 모으다니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사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일기장 속엔 상당히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내용을 여기에 있는 분들 앞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해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이 첫 페이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할머니가 엄마에게 맞았다. 식탁이 뒤집히고 엄마가 그릇을 던졌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방 구석에 숨었다. 할머니는 밤새 울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식어갔다. 참석자 대부분이 놀라서 숨소리도 멎은 듯했다. 할머니 숙자는 어깨를 가늘게 떨며 의자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혜진은 얼굴이 붉어져 소리를 질렀다. 다 거짓말이에요. 애가 말을 너무 크게 적는다고 제가 몇 번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버릇까지 생겼네요. 경찰관이 민우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민우야, 네가 쓴 일기장이 맞니? 여기에 적힌 일 전부 사실이니?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두 진짜예요. 너무 무서워서 어디에도 말할 수 없어서 일기장에 다 적었어요. 모두 일순 조용했다. 사회복지사는 신중하게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가면 아이의 안전은 물론이고 할머니의 건강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담당 기관에도 정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혜진은 눈이 뒤집힌 듯 소리쳤다. 진짜 다들 미쳤군요. 내가 무슨 몹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네요?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쳤어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무도 모를 거야. 민우가 고집 부릴 때마다 다 저를 탓하게 만들고. 담임은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도 부모님을 원망하라고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우는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엄마가 변해주길 바라서 혼자 오래 참았어요. 혜진은 몸을 떨며 파르르 일어났다. 다 연극이죠. 내가 서울에서 번 돈 쓰면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할머니까지 모시고 사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그때 숙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진아, 이젠 됐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그런데 넌 우리 민우, 그리고 내 가족한테 너무 많은 상처만 남겼다. 나도, 민우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혜진은 잠시 숙자의 눈빛을 피했고 모두가 숙자의 말을 숙연하게 들었다. 경찰은 조용히 민우에게 다가와 물었다. 엄마가 널 때린 적 많이 있었지? 그리고 할머니도 여러 번 다쳤고 신고도 힘들고 무서웠을 텐데 이렇게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민우는 눈을 붉히며 말했다. 매번 잘못했다고 빌어도 엄마는 계속 화내고 할머니한테도 소리쳤어요. 저도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냥 일기장에라도 다 쓰면 누군가 알아줄까봐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했다. 이내 주민 대표가 말을 보탰다. 사실 동네 사람들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밤마다 들리는 고함, 아이가 마당에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 학교에서도 이웃도 다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서 오늘에야 이렇게 모인 겁니다. 혜진은 뭐라 변명할지 몰라 점점 위축되었다. 그러나 담당 사회복지사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학대를 그냥 지나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오늘부로 민우와 숙자의 안전을 국가에서 직접 보호할 것이고 혜진 씨는 추가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릴 듯 할머니 숙자 옆으로 바짝 다가가 손을 꼭 붙잡았다. 할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엄마한테 더 이상 그 눈엔 눈물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숙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민우, 네가 이렇게 용기 낸 거 할미가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그 장면을 지켜본 교장 선생님, 주민대표 선생님 모두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회의는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혜진은 절망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경찰과 동행해 조사를 받으러 나갔다. 민우와 숙자는 학교 상담실 구석, 창문 너머 제주 하늘 아래서 조용히 서로를 안고 울었다. 밖에서는 한 줄기 빛이 교정 위로 길게 뻗어나갔다. 이 가족, 이 삶의 어둠 구석에도 드디어 진실이라는 이름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 판결 이후 잠잠한 폭풍 삶은 어느새 조용한 거짓 평온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다. 그 즈음 제주에는 가을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섬의 작은 법정 안에는 민우, 숙자, 그리고 혜진, 세 사람의 비극으로 얼룩진 나날들이 오늘 마지막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조용히 서로 소공어렸고 마을 어귀에서 자주 볼 수 있던 주민 대표도 얼굴을 굳힌 채 자리를 잡았다. 민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쥔 채 고요하게 법정 안을 바라보았다. 괜찮아, 민우야. 힘들 때일수록 고개 들어 할미가 옆에 있잖니. 숙자의 위로는 지난한 세월을 버티게 해준 마지막 힘이었다. 재판의 시작. 진실과 거짓의 충돌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법정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판사, 검사, 변호인, 그리고 민우의 보호자인 사회복지사까지 모두 한 목소리로 사건의 중대함을 언급했다. 혜진은 피고석에 나와 차가운 눈빛으로 앞을 응시했다. 오늘만큼은 타인 앞에 완벽한 얼굴을 꾸밀 수 없었다. 눈 아래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검사는 일기장, 이웃의 증언, 학교 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 등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출했다. 피해자와 증인 여러 명의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 정황이 모두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피고인 혜진이 한때 가족을 부양하며 고생했다 하나 공동체 안전과 법의 정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마지막까지
혜진의 힘겨운 도시 생활, 남편과의 이혼, 경제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으나 분위기는 이미 달랐다. 판사는 중립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피고 박혜진 씨,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마지막으로 할 말씀 있으십니까? 혜진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 전 그냥 가족이 잘 살길 바랐어요. 저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날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엔 후회와 분노,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숙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판사님, 딸 혜진이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와 민우는 정말 끝까지 참았고, 더는 같은 고통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법정은 숙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잠깐 정적이 감돌았다. 민우 역시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행복해졌으면 해요. 하지만 저랑 할머니를 아무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결. 마침내 밝혀진 정의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결론을 냈다. 법원은 피고 박혜진에게 노인 및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와 심리치료 명령, 그리고 양육권 박탈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인 민우 군과 할머니는 지역사회, 복지기관의 보호를 받게 되며 이를 방해할 경우 추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주저앉듯 힘이 빠졌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진 듯 속삭이듯 말했다. 다 나 때문이에요. 어머니, 민우? 나도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숙자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오래된 미움, 후회,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직후 혜진은 보호관찰관에게 이끌려 빠져나갔다. 그녀의 마지막 표정엔 증오도, 변명도 아닌 허탈함과 공허함만 맴돌았다. 민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움에 고개를 떨궜다. 엄마도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새로운 삶의 시작. 마을의 품 안에서 어느새 바깥은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기 시작했다. 커다란 감나무 그늘 아래 민우와 숙자는 촘촘히 모여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눴다. 동네 할머니, 동장님, 복지사들이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았다. 이제 힘든 일은 다 끝났어요. 우리 마을에서 다시 시작해봅시다. 숙자는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마침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버텨온 세월이 헛된 게 아니었네요. 민우 역시 숙자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할미가 평생 지켜줄게. 새로 마련된 사회복지기관 임시주택, 깨끗하게 정돈된 작은 마당에서 민우는 학교 친구들과 함께 뛰놀았다. 옛날과 달리 그의 얼굴엔 처음 보는 미소가 번졌다. 동네 아이들은 몰려와 민우를 불렀다. 야, 민우야! 같이 축구하자! 조금은 서툴지만 민우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친구들 곁으로 달려갔다. 숙자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변화의 물결, 희망의 빛 혜진이 사라진 자리엔 허전함도 있었지만 거짓과 폭력의 그림자가 거친 자리는 따스한 햇살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웃들은 집안일, 할머니 약 챙기기, 민우 숙제 돕기에 골고루 손을 보태주었다. 하루는 마을회관에서 작고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민우와 숙자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따뜻한 손길로 군고구마를 건네줬다. 숙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 같아요. 민우도, 저도 이웃들 덕분에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분입니다. 앞으로 누구보다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함께 숙자의 등을 쓸어주었다. 그 순간 민우는 마음이 따뜻해지며 작은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 폭풍 뒤의 고요, 그리고 새벽 밤이 되어 숙자와 민우는 담요를 덮고 나란히 누웠다. 창 밖에선 바람소리 대신 멀리서 뉘엿뉘엿 새벽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이제 정말 괜찮죠? 누가 와서 또 우릴 괴롭히면 어떡해요? 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젠 그럴 일 없어. 우리 곁엔 많은 사람이 있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참 용감해졌으니 무서울 게 하나도 없단다. 민우는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감싸쥐었다. 할머니, 약속할게. 앞으로 할머니도 나도 다치지 않게 꼭 지킬 거야. 숙자는 눈을 감고 어린 손의 온기에 새 희망을 품었다. 그리고 빈집 마당에는 동이 트며 아침 햇살이 고요하게 스며들었다. 고요함 속 두 사람의 마음에는 앞으로는 평화만이 남을 것 같은 기묘한 믿음이 잔잔하게 퍼져갔다. 폭풍은 마침내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봄을 기다리는 제주섬의 따뜻한 밭, 그리고 민우와 숙자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삶의 일기뿐이었다.